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4월 25일이죠. 이날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서 열연을 했던 윤여정이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 영화 배우에서는 참 최초죠, 최초. 그래서 뭐 정의삭 감독이라고 하는 그 감독도 우리나라 재미교포죠. 그 재미교포가 이제 미국에 그 이민 와서 정착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가 6개 부분에 그 후보작에 그 아카데미상 후보작에 올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에 앞서서 2020년에는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차지했죠. 이거 참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게 최초로 영화를 1919년으로 보고 있는데, 뭐 1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아카데미상에 후보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봉준호 감독이 이 기생충을 가지고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어떤 영화의 100년사에 있어서 처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아카데미상을 시상하기 시작한 이게 그 해가 92회째인데 그 92회 동안에 이 아시아의 어떤 영화나 영화인들에게 이런 상을 준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이 이게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그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만든 영화, 또 백인에게 주는 상, 또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영화라야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영어권에 사용하는 미국의 로컬 영화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만은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아카데미의 그 시상하는 아카데미상의 역사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그 판단을 받았죠. 어쨌든 그 2020년에 봉준호 감독이 4개 부분, 그러니까 작품상, 감독상, 그다음에 극본상, 그다음에 옛날에 외국의 영화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제 장편 영화상이죠. 이렇게 해서 4개 부분에 상을 받게 됐는데,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쉽게도 뭐 나무 주연상이나 여우 주연상이나 뭐 조연상 등 이런 연기 부분에서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죠. 근데 작품상, 감독상, 극본상 뭐 이런 상을 주면서도 이렇게 그 연기 부분에 상을 하나 주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그 이듬해인 2021년에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뭐 오스카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오스카상에서 드디어 이 연기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역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런 어떤 우리 한국 영화가 선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영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단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상기가 있어야 되겠죠.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진기, 영화 활동 사진기죠. 활동 사진, 그리고 그 활동 사진을 돌려서 그게 활동 사진,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동영상이 실현될 수 있는 영상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발명왕인 에디슨이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1888년에 최초로 그 활동 사진기죠. 그 이름이 키네토그래프라고 그래요. 키네토그래프라고 하는 이런 그 활동 사진기를 발명하고, 한 4년 뒤에 1892년에는 이 활동 사진을 화면에 쏘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사기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무성영화이긴 합니다만 무성영화 시대의 기초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발명한 에디슨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활동 사진기 키네토그래퍼하고
영상기를 이용해서 이 영화를 실제로 제작해가지고 그걸 영상을 틀은 거는 누가 했느냐? 이거는 이 프랑스의 류미에르라고 하는 그 두 형제들이 이걸 만듭니다. 이게 1895년에 그러니까 영상기가 발명된 지 3년 뒤에 1895년에 1분짜리 영상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장에 출구라고 하는 것과 기차에 도착이라고 하는 그 두 편의 1분짜리 짤막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동영상을 실제로 이렇게 영상기를 비춰가지고 화면에 쏘아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 영화를 제작하는 기법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1902년에 같은 그 루미에르 형제가 태어난 프랑스의 그 원래 그 사람은 마법사, 마술사 출신이에요. 그 마술사가 마술사답게 어떤 별나라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그때 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영화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뭐 공상 영화의 뭐 선구자다 이런 평을 듣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 특수 효과, 어떤 트릭을 쓰고 특수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화에 도입하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1903년에 미국에서 미국의 포터라고 하는 감독이 이 서부 영화, 뭐 깽영화긴 합니다만 대열차 강도라고 하는 이 깽영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토리를 만드는 영화를 만드는 구성 방법, 영화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영화를 찍어서 편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편집 기법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그 포터가 만들었던 이런 기본적 편집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에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타주 기법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발전을 시키면서 어떤 그런 영화의 편집을 통해서 어떤 그 영상미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무성영화 시대에 어떤 그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영상 기법, 영화를 촬영하는 기법이 됐던 또는 편집을 하는 기법이 됐던 영화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구성하는 기법이 됐던 이런 것들을 총 집대성하는 대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1915년에 이제 그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D.W. 그리피스, 데이비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The Birth of a Nation, The Birth of a Nation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 무성 영화 시대의 뒷대성된 그런 영화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그 영화의 기법, 영상 문법 이거를 전부 다 그다 도입을 해가지고 완성시킨 그런 걸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뭐 어떤 그 영화의 산업 구조라고 했던 것들은 완전히 뒤엎는 당시로서는 하여튼 그 이 영화 한 편으로 해가지고 한 5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수조 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그 보통 30분짜리 영화를 만드는 게 이제 주류를 이뤘습니다만 이거는 무려 2시간 38분, 158분이라고 하는 장편 영화를 이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그 영화라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을 영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남북 전쟁 186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11호 남북 전쟁의 그 미국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그 두 가문의 애증, 사랑과 증오를 다룬, 사랑과 미움을 다룬 어떤 영화 사상 최초의 장편 영화이고 상업적 대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여튼 세계 영화 사상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자신이 연구한 어떤 그 촬영 기법, 편집 기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 영화의 진보적인 뭐 그런 발자취를 아주 크게 한 작품이다. 그래서 감독이 배우, 시나리오, 작가, 스텝 이 사람들의 연출력과 그 표현력을 총동원시키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영화 사상 길이 핀 날 금자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뭐 이 스펙타클한 전투 장면이라든가 군중과 물자를 동원한 장면, 또 시간나게 편집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후대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에게 어떤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차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슬랩스틱 무성 영화
이제 그 독특한 방법으로 이야기 전개 방식이 이제 펼쳐지는데, 하여튼 이 무성 영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으니까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없으니까 이 과장으로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과장된 연기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표현 기법이었습니다만은, 이게 1926년에 재즈싱어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유성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이후로는 모든 영화들이 전부 유성 영화로 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와 대사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소리와 대사 음악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그 굉장히 과장된 표현으로 연기를 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기법의 영화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영화가 어떤 집대성이 되는 1915년에 그리피스의 어떤 그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대작이 나온 이후에 이게 다시 유럽으로 그런 기술들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뭐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가 각국으로 어떤 그 당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영화 기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에인슈타인, 그 1917년에 그 러시아의 그 제정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왕조 국가 짜르가 왕이죠. 짜르가 이제 거기서 그 무너지고 구소련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영화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그 공산주의의 사상과 그리고 국가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에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명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몽타주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 영화에 접목을 시킵니다. 몽타주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편집을 통해서 하나의 A라는 영상과 B라는 영상이 나오면 아주 A와 B와는 아주 그 관계가 없는 새로운 의미의 어떤 새로운 그 영상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기법이죠. 편집을 통해서 엉뚱한 그런 의미, 새로운 의미, 돌출된 의미,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몽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그 여인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영상에 아주 예쁜 소녀가 사과를 먹고 있다는 어떤 그런 그림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 할머니가 들고 있는 칼은 인자하는 할머니가 그 어린이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다음 커트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아까와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주겠죠.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독특한 어떤 그 이미지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 편집 기법을 몽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인슈타인 이후로 그런 몽타주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됩니다. 독일에서는 또 이런 표현주의적 독창성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스펙타클한 대규모의 그런 영상식들, 특히 역사물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의 영화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뭐 그 전쟁하면서 영화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유럽에서는 새로운 영화의 풍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롭게 나오는 영화의 풍조, 그런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영화의 풍조들, 이탈리아에서는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어떤 기법들이 나타나고, 영국에서는 니우 시네바, 또 프랑스는 노엘바그, 뭐 이러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영화가 부흥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미국에서 그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 유럽 영화를 완전히 압도해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세계 대전에서 직접적으로 본토에 침략을 받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전장터가 되어버린 유럽하고는 달리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럽에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새롭게 발달된 영화 기술들까지 유입이 되니까 미국의 그 영화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메이저 영화사들이 막 형성이 되고 특히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영화의 대량 생산 체계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화가飛躍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1950년대가 되면서 미국에도 텔레비전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아주 난공불락으로 엄청나게 그냥 번성을 하던 미국 영화도 한때는 이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더군다나 1949년에 이 텔레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그 지시를 해가지고 메이저 영화사들이 텔레비전을 진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독점적인 극장 그 체인 소유를 불법화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이런 체인들을 혼자 다 못하게 영화 재벌들이 혼자 다 못하게 분리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서 영화 메이저 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틈에 텔레비전이 또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는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영화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영화사들이 한때는 대단히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텔레비전 영화로 인해서 어떤 기존 그 영화사들이 파산을 했지만은 그 영화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재산을 누가 그걸 차지하게 되냐고 그러면 거대한 복합 기업들이 옵니다. 그리고 은행가들이 그거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많은 복합 기업의 어떤 그 사장들과 은행가들이 이러한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영화의 어떤 모든 맥락과 기술을 이어받고 그걸 또 전문 경영인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부터 할리우드가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텔레비전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시다만은 텔레비전 때문에 미국의 영화가 한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지만은 나중엔 텔레비전 때문에 또 영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그 텔레비전의 매체들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뭐 유선 방송도 늘어나고 케이블 방송도 늘어나고 IPTV도 늘어나고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서 필요한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콘텐츠를 채워줄 수 있는 상당한 역할을 영화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텔레비전의 플랫폼들이 뉴미디어로 계속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영화를 활용하는 그런 뉴미디어들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이 할리우드의 영화가 어떤 영화 산업의 구조 시스템으로 어떤 개선을 시키면서 굉장한 그 발전하게 되는데 이걸 좀 이런 측면을 할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는지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제작 과정을 표준화하고 분업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기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분업화되고 표준화 과정이 확립이 되기 시작해서 그 장편 영화와 스튜디오 시스템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좀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제작 기획 자체를 규격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작 이걸 스페셜이라고 하고 또 정규 제작물을 또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또 B급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제작 기획을 하고 예산 배정도 거기에 따라서 차등화를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작 단계를 아주 규격화시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 촬영 단계, 또 촬영 단계 이렇게 그 단계를 표준화해 가지고 공장에서 어떤 그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영화를 찍어내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업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분업해 가지고 기획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또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감독, 촬영 기사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문 분야를 나눠 가지고 그 분야별로 최고의 어떤 그 기술자라고 할까요? 최고의 그 장인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방법으로 분업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업 조직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또 수평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제작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대량 생산된 또 영화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된 그런 흥행을 일으키고 돈을 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끝에 이렇게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이뤘다는 것이죠. 수직적 통합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제작, 배급, 상영 이런 각 부분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화 배급의 경우부터 살펴본다고 그러면 영화 배급을 두 가지 방식으로 통합을 합니다. 첫째는 일괄 판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사가 극장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작되는 모든 영화를 다 사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괄 판매 방식으로 그 수직 통합을 하고, 두 번째는 선물 거래 방식입니다. 이거는 특정 영화의 제작 전이나 제작 중에 극장주가 제작자에게 선금을 주고 판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어떤 수직 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영 방식의 그 통합인데, 이거는 가격에 차등을 두어가지고 통합하는 방식인데, 첫째는 1급 개봉관, 그 다음에 그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만 재상영하도록 해가지고 재상영관, 그 다음에 재개봉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1급 개봉관과 그 다음에 그 재상영관, 재개봉, 요 세 가지의 그 가격을 차등을 두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이제 어떤 회사들이 전부 서로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자본의 힘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과점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독과점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1930년대 40년대까지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그 대규모 아주 독과점을 형성하는 대규모의 그 영화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파라마운트사, MGM사, 워너브라더스사, 20세기 폭스사, RKO, 유니버설 콜롬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타, 이런 메이저 이 영화사들, 영화 제작사들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그 3, 40년대까지는 이게 잘 살아남다가 나중에 이게 1950년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이런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은행가라든가 대규모 복합 기업에서 이것을 전부 다 인수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죠. 여하튼간에 그 3, 40년대에는 메이저 영화사가 아주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둔 데에는 기여하는 것이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스튜디오 시스템. 스튜디오 시스템과 스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스튜디오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메이저 영화사들이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아주 완벽한 그런 영화 제작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영화 많이 나죠. 헐리우드 영화라고 그러는데, 헐리우드의 그 기후 조건, 그리고 그 당시에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이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같은 것을 전부 거기다 갖춘 그 스튜디오 안에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튜디오 하니까 무슨 뭐 무슨 건물 하나, 무슨 뭐 운동장 정도 되는 뭐 축구장 하나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니버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뭐 축구장으로 친다고 그러면 그거 축구장이 막 수십 개 또는 100개 이상 있는 그런 하나의 큰 그 마을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의 조그만 어떤 그 도시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어마하게 잘합니다. 거기에는 뭐 그냥 정글도 있고 강도 있고 어느 그 고층 빌딩도 있고, 어떤 데 가면 막 비행기를 실제로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폭파한 것처럼 계속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강이 있어서 그 강으로 막 배들이 돌아다니고 하고, 그렇게 하나 세트예요. 세트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세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스타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전적인 그 장르 영화들이 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 그 영화를 배급할 수 있는 영화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이게 그 대공황이 끝나면서 3, 40년대에 황후기를 누렸습니다만, 그 TV 등장으로 인해서 종지부 찍고, 지금은 그래도 이게 지금 무너진 1960년대 말부터는 말이죠. 지금도 그 스튜디오들이 있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지금이라도 가보면 여러분 놀래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촬영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에 대단히 그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첨단
그런 놀이터 같은 걸 만들었죠.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그런 스튜디오를 구경도 하고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견학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 첨단 그런 컴퓨터로 만들어진 첨단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이제 뜸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보면은 뭐 발디딤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응용을 하고 있죠. 자, 여하튼간에 이런 스튜디오 시스템과 함께 스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흥행시키는 것입니다. 그 스튜디오 시스템처럼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아주 크게 성장시킨 그 두 가지 바탕이 바로 그 하나가 스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에서 그 스타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가지고 관객들을 그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런 스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들을 만들기 위해서 메이저 영화사들은 일부 스타들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라고 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체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인쇄 광고물이라든가 뭐 스튜디오를 발표할 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선전과 광고를 통해서 이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라고 한다고는 신문과의 인터뷰도 하고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어떤 뭐 칼럼 같은 걸 쓰도록 막 가심이나 칼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영화 작품만 소개를 하면서 스타가 맡은 배역에 대해서 뭐 비평도 하고 해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 홍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스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1930년대 특히 30년대 불황기가 막 끝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영화의 그 스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 어려운 그런 불만스럽고 힘든 이런 그 어떤 그 현실을 타개하고 하나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대신에 어떤 그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시켜준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스타는 누가 만들어요? 관객들이 그 영화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이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장르가 장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관객들이 어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 스튜디오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되고 그 대량 생산된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대량 소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관객들은 기왕이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갈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그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안정적인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감독이나 또 제작자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런 그 제작 기법이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또 일정 기간 흥행을 일으키는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장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비슷한 줄거리 뭐 주인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배역들 그리고 세트를 만드는 것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어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에 그걸 우리는 장르라고 해요. 장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장르가 일단은 세팅이 되면 그 방식대로 가니까 제작비도 좀 훨씬 줄어들게 되고 어느 정도의 그 분야의 흥행을 가진 사람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큰 제작비를 안 들이고 스타에 의존해 가지고 어떤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의 영화가 계속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거기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익숙해진 그런 장르의 영화를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면서 어떤 흥행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패턴은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변형된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랄까. 예를 들자면 뭐 스파이 영화다, 뭐 로맨틱 코미디다, 공상과학 영화다, 공포 영화,
뭐 반전 영화, 액션 영화, 재난 영화, 전쟁 영화, 뭐라 이런 장르들이 수없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할리우드 영화에 있어서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할리우드 그러니까 고전적인 할리우드가 옹호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공통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할리우드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미국 그 주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그 이어져 내려오는 체제를 유지해주고 전통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옹호해주는, 그것이 할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의 그 영화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몇 가지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뭐 자아 신뢰와 그 정부에 대한 그 불신 같은 걸 나타내는 하나의 개인주의가 그런 이데올로기가 하나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적자 생존하는 어떤 경쟁 사회를 가르치는 자본주의의 가치관, 이것들도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라는 것은 어떤 남존여비 사상이 약간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 관한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힘의 불공평한 그런 분화를 나타내는 인종차별주의가 거기에 또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추도면밀하게 가공된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지금 관객들은 이러한 지금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이 영화에 의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화의 세계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 사이에 그것들이 좀 그냥 비슷하다,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냥 영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객들은 참 제대로 된 관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를 읽어보고 능동적으로 가치를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를 제대로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영화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이데올로기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어떤 관객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할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텔레비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뉴미디어들이 텔레비전에도 뭐 위성 이라든가 무슨 케이블 채널이라든가 또는 IPTV라든가 이런 새로운 플랫폼 채널들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새로운 뉴 미디어들, 새로운 플랫폼들이 영화를 어떤 콘텐츠로 사용하는 그런 유통 채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 1975년대 케이블 TV, HBO라고 하는 건 홈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런 영화를 배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텔레비전보다도 오히려 이런 케이블 TV가 일반적인 텔레비전보다도 더 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HBO 같은 채널이 거의 독점적으로 장편 영화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거의 할리우드의 영화를 다 소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50년대, 60년대 처음에 텔레비전에 나온 초창기에 많은 그런 영화의 관객들을 잃어가지고 수입을 잃었습니다만은 불과 이게 70년대가 되면서부터 짧은 기간에 그런 잃어버렸던 어떤 수입을 전부 다 보충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특정 다수로 하는 대중매체죠. 그러나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관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 중심의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블록버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특화된 독자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라고 하는, 갓파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는 아주 엄청난 뭐 수년간 상영을 해가지고 관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만 그게 또 리바일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죠. 이 대작을 만들 때, 블록버스터를 만들 때는 제작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들어가지만은 이걸 집중적인 광고를 하고 전 세계에서 그런 영화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런 엄청난 경비를 다 빼내고도 돈을 낭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편으로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 100만 대 수출하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만드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제대로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 곱하기 또 수십 배 돈을 벌어들이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런 수입이 가능한 것은 그 헐리우드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본, 기술 또는 그 유능한 인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그 필요한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세계로 그 유통시키는 그 유통망이 대단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영화만 한번 달랑 말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개봉과 상영 후에 유료 유선 텔레비전에서 방영권을 판매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해서 돈을 벌고 또 이것을 다시 네트워크 텔레비전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또 벌고 또 보도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또 수입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는 것으로 돈을 또 많이 벌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보조적인 유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또 연계 상품 그러니까 우리는 완소스 멀티유스라고 하죠. OSM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완소스 멀티유스 영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과 관련된 인형을 개발한다든가 뭐 학용품에 뭐 개발한다든가 옷, 신발, 뭐 넥타이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상품에 이 독점 사용권을 주면서 그 면허 사용 라이선스 피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1989년 배트맨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은 아나 모르겠습니다. 배트맨의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그 열개 상품 그러니까 뭐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형도 만들고 무슨 학용품도 만들고 뭐 옷이라든가 무슨 하다못해 우산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사용권을 주면서 파는 돈이 무려 5억 달러래 5억 달러.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반지의 제왕이니 해리포터니 겨울왕국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완구라든가 캐릭터 상품으로 판매가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오히려 본 영화에서 번 돈보다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국 영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화는 원래 1919년에 최초로 그 연극에 활용하는 그런 그 약간의 그 기록 영화 비슷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1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영화라고 의미를 붙이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러나 1919년을 우리 영화의 태동기라고 보기는 봅니다. 근데 1926년에 그 일제 시대죠.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무성 영화긴 합니다만 그 무성 영화가 최초의 우리나라 영화 제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27년에 풍우라고 하는 영화, 그다음에 벙어리 삼룡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이 뭐 조금 제작을 하긴 합니다만은 몇 편 제작도 되기 전에 일본의 그 한국 영화 말살 정책을 피면서부터 한국 영화 제작이 거의 없게 되죠. 일단 해방 이후에 하여튼 뭐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영화 산업은 어떤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자유당 시 1960년대 자유당 시절에는 그 국산 영화에 대해서 세금도 안 받는 면세 조치를 하고 또 수입 영화를 규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펴게 됩니다. 특히 그 외화 수입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그런 그 어떤 그 제도를 쓰게 되는데 1962년에 그 영화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그 외화 수입 스크린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1970년대에 이 텔레비전이 이제 확대 보급이 되면서부터 한국 영화가 침체에 빠지면서부터 특히 국산 영화 시장을 보호하고 그 수입 영화의 수익금을 영화를 제작하는 국산 영화를 제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사를 대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 스크린 쿼터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1960년대부터 70년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그 스크린 쿼터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의 영화를 국산 영화를 제작하면은 외국의 영화를 수입해서 상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선의의 것을 말이죠. 근데 영화 제작과 동시에 외화를 수입해서 배급할 수 있는 게 돈이 되는 거는 국산 영화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화에 대한 기술이 없고 재미도 없어요. 스토리도 재미고 이렇게 만들으니까 외화를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상영을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화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한동안 계속이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삼성이나 대우 같은 그런 대기업의 자본이 이 충무로 영화 제작하는 충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강제구 감독이 만든 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쉴이라는 영화가 외국 영화를 제치고 처음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이룹니다. 그때 한 620만 명이 동원이 되는데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많은 관객이 드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다가 이듬해인 2000년대 박찬욱 감독이 만든 JSA 공동 경비 구역이죠. Joint Security Area 판문점 거기 공동 경비 구역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가 어떤 국내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최초의 그런 영화가 됐죠. 그 이후에 이런 한국의 영화의 잠재력 또 가능성 이것이 확인되면서 이제 성우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영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스크린 쿼터제예요. 그래서 국산 영화를 강제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상영일의 40%를 그 이상을 국산 영화로 상영하고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교대로 상영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뭐 그런 제도예요. 강제로 한국 영화를 국내 제작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 다음에 일단 스크린 조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제작, 투자, 유통, 마케팅사의 협력과 사회 인프라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가 몰리는 영화가 젊은 산업으로서의 매력이 발휘되면서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우리나라 영화다 영화의 소재가 말이죠. 엽기라든가 조직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대중성 코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영화가 좀 되니까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인터넷에도 이런 영화를 눈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하게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영화가 잘된 그래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하자는 계약을 맺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에 조폭 마누라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리메이크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달마야 놀자라든가 또 10월에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미국에서 다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2003년에 되면 말이죠.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요. 그리고 이듬해 2004년에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런 영화들이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습니다. 그 이후에 1000만 명이 넘는 영화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되는데 뭐 괴물이라든가 왕의 남자, 도둑들, 국가부도의 날, 극한직업, 기생충 뭐 이런 영화들이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2020년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던 그런 기생충 그리고 2021년에 미나리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상 이건 참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이런 영화제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는 영화 산업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사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역사에서도 새로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쾌거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이죠. LA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받은 그 상이 각본상, 감독상, 그 다음에 작품상,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 거기에 국제 장편 영화상 등 4개의 상을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6개 부분에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런 상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어떤 그런 작품상 후보로 어떤 그 상의 후보로 비용된 적이 없는데 이런 4개, 6개 부분에 어떤 그 노미네이트가 되고 그 중에 4개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쾌가였죠. 그래서 더군다나 오스카 역사상, 오스카 92년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에 작품성을 받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상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역 영화제라고 하는 그런 혹평,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혹평을 깨트린 그런 최초의 아카데미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다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을 받은 2020년대 그 상을 받고 나서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든가 CNN 같은 그 언론사에서도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렇게 기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제일 큰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이 기생충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3번째 작품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감독들, 뭐 마틴 스콜스테이지, 뭐 아이리시맨이라고 당시에 그의 작품을 만든 분인데, 뭐 토드 필립스, 조커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샘 맨더슨, 1917이라는 작품,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쿠엔틴 타란티노, 완스 오브 어 타임인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전부 다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을 물리치고 봉준호 감독이 그 상을 받아서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카데미의 장벽을 허무는 감독상, 이게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원작이 없는, 이미 지금까지 원작이 없는 순수 각본 중에서 상을 주는 게 이 각본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비영어권에서는 수상이 매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 이게 봉준호 감독이 받은 게 92회째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91년 동안에 단 6편만이 이런 이 상을, 그러니까 그런 상을 받았는데, 이 아시아에게 후보로는 지명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준 높은 각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카데미 상에서 작품상도 수준만 높으면 비영어권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례를 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그전까지는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해 바뀌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 상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려고 1962년부터 한 해도 안 빼주고 이 작품을 냈습니다만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뭐 받기는 거의 후보로도 못 올랐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5번째로는 이제는 영화 기생충의 이런 사관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한국 영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이런 파급 효과가 늘어나게 되고 국위선양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어떤 그 한국 문화의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그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이 기생충 제작과 그 광고 마케팅에 한 15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에 수십 배 되는 그런 돈을 벌어들였고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런 그 기생충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본, 스토리북, 동영상, 뭐 스트리밍, 케이블 TV 뭐 이런 것으로 전 세계에 판매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국위선양, 외화 획득에 큰 기여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문화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문화상품 자체, 영화 자체로서도 어떤 큰 흥행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작품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고 그 문화의 동경심이 우리나라를 오게 만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그런 영화 외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해주는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문화상품이고 그 문화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런 영화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상품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면서 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굴뚝 없는 산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산품을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엄청난 그런 그 공해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상품은 그런 공해도 없어요. 따라서 대단히 그참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화상품이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그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정말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큰 경제적인 효과도 또 누릴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영화가 정말 큰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